노동시대는 끝난 건가? 오히려 더 활발할 것인가? 자, 이 사고를 낙관적인 사고방식이라 인간의 일은 언제나 존재한다. A를 가설이 중요한 까닭은 최근 경제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 노동시장의 공동화와 중간 있게 노동자에 미친 피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가설은 왜 많은 사람이 기술과 미래를 낙관하는 예측을 해놓는지도 설명한다. 낙관? 이런 주장은 기계가 도무지 수행할 길이 없는 업무가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삼는다. 인간을 대체하는 해로운 힘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물론 따지고 말 것도 없이 주장이 명백히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ALM의 가설은 이런 직관을 대입하지 말 형식적인 논거, 즉 틀에 박히지 않은 업무는 사람들의 수행 방법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므로 기계에 가르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오태의 말대로 사람들이 악목적으로 이해하고 손쉽게 수행하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다른 누구도 명시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동화의 인력 대체 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미래 기술이 틀에 박힌 업무에서는 갈수록 인간을 대체할지라도 틀에 박히지 않은 업무에서는 언제나 인간을 보완할 것이다. 잡지기구가 병간들도 이 개념에 널리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화될 취약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이 육체 노동이냐 정신 노동이냐가 아니라 틀에 박힌 일이냐 아니냐와 관련한다고 설명을 한다. 사실 현대 경제 사상에서 AI라는 가설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 접근법은 매우 드물다. 내가 보기에 이런 낙관적인 가정은 빗나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기술과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실용주의 혁명이라 챕터 3. 먼 옛날 우리 인간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3000년 호메로스는 신이 만든 세 발 달린 의자가 신이 부를 때마다 저절로 신에게 굴러봤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플라톤은 그리스 조각가 다이달로스의 조각 기술이 어찌나 귀신 같던지 조각성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묶어놓아야 했다는 이야기를 적었다. 상상 속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세상 모든 도구가 인간의 명령에 따라서든 스스로 상황을 인지해서든 알아서 제 업무를 수행할 줄 안다면 이의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먼 옛날 유대인 현자들이 전하는 신비로운 생명체 골렘은 진흙과 철력으로 자신을 빚은 주인이 정확히 이 주문을 외우면 생명을 얻어서 주인을 돕는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골렘은 지금도 프라하의 거다른 지역에 해당 다락에 숨어 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16세기의 유다 레우라는 라피가 프라하에 박해받는 유대인을 보호하고자 요세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가 나오는 이야기는 고문서 곳곳에 나온다. 하지만 더 가까운 역사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손끝 하나 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제 할 일을 하는 놀랍고도 이상한 기계가 가득하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계를 로봇이라고 부르지만 20년 뒤에 로봇이라는 용어가 나오기까지 오토마타라고 불렀다. 오토마타는 아주 폭넓게 퍼져 있었다.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동술에 갑옷을 입은 인간 모양의 로봇을 만들어 얼기를 그림으로 남겼고 기계로 작동하는 사자 모양형을 프랑스 왕을 위해서 설계했다. 이 사자는 저인이 세건 책진이라면 가슴을 열어서 왕가의 상징을 드러냈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이런 기계들이 그렇도록 마음을 빼앗겼을까? 신나는 구경거리였기 때문이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기계는 정말로 재미있었고 소화하는 오리처럼 적당히 속된 것도 꽤 있었다. 그렇더라도 체스 인형에게 왜 끌렸을까? 왜 넘어갈 것 없이 그렇게 흥분했을까? 18세기에 이미 체스 음악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기계들이 넘쳐났다. 사람들이 특히 사람이 열광했던 부분은 인지능력, 선의한 머리로 과제를 척척 쓰기는 능력이었다. 체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이야기들은 거의 공상에 가깝다. 발명가들이 아무렇게나 휘갈겨 놓은 설계도 이런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열망은 워낙 강렬해서 공상이 머물지 않고 속임수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1차 AI 물결은 인간을 모형하려는 시도다. 1947년 열린 런던 수학협회의 강연에서 앨런 튜링은 참석자들에게 지능을 발휘하는 계산기기를 구상했다고 알렸다. 2차 세계대전의 영국어 제휴 전쟁 암호해도 기술자로 활약했던
그는 역사상 위대한 컴퓨터 과학자로 손꼽힌다 하지만 당시 그의 발상을 들은 참가자들의 반응이 어찌나 냉담했던지 튜링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주제로 새로운 논문을 한 편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논문에서 그런 기계가 지능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까지 이유를 조목조목 명료하게 번부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인간에게 지능을 지닌 다른 마스가 생길 가능성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모두 프로테우스처럼 신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여기는 종교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너세니얼 로체스터, 클로드 셰넌이 로켈러 재단에 제안서를 한 장 올렸다. 다트마스 대학교에서 2달 동안 힐병이 인공지능을 연구할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서였다. 제안서에 담긴 포부와 희망적인 전망은 놀라웠다. 이들은 학습의 모든 양성이나 지능의 모든 특징을 기계가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꼼꼼하게 선별한 과학자 집단이 여름 한철 동안 함께 인공지능에 매진한다면 커다란 발전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1956년 여름에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가 끝난데에도 특별히 축하할 만한 발전은 없었다. 그런데도 몇 안 되지만 대단한 인물들이 모여서 연구단체를 꾸리고서 앞으로 나갈 연구 방향을 정했다. 인공지능 연구 초창기에는 연구자 대다수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계를 만들려면 인간이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관찰해서 그대로 본떠야 한다고 믿었다. 그때는 이런 접근법이 더할 나위 없이 타당해 보였을 것이다. 인간은 실제로는 복잡한 기계 가운데서도 능력이 월등한 존재였다. 그러니 AI라는 새로운 기계를 인간은 본떠서 만들지 않을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모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어떤 연구자들은 두뇌의 실제 구조를 그대로 복제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계가 어떤 식으로든 따라 행동할 만한 본보기를 인간이 제공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상급으로 체스를 줄 아는 기계를 설계할 때는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들 옆에 앉아서 체스를 어떻게 두는지 설명을 들었다. 이 방법론은 AI 선구자들의 말에 거스란히 나타난다. 앨런 튜링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아주 비슷하게 모방하는 기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글랜드를 포함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 까닭은 이론적으로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을 본떠는데 모든 흥미를 느끼진 않지만 당시 AI 전문가 대다수는 흥미를 느꼈다. 기계에 대해서 진전이 주춤하자 연구자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을 깨달았다. 1980년 후반의 이 침체기를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부른다. 실패. 2차 AI 물결은 과제를 수행하는 로봇은 AI 연구 상황이 다시 발간했다는 1997년 IBM이 개발한 딥블루라는 시스템이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이던 카스파로프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걸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작동한 방식이었다. 딥블루는 가리 카스파로프의 창의성, 직관 천재성을 그대로 뱉기를 하지 않았다. 그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지도 않았고 그의 추론을 흉내내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엄청난 처리 능력과 저장 역량을 이용해서 1차에 무려 3억 3천서를 계산했다. 카스파로프도 역사상 손꼽히는 체스 선수였지만 한순간에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는 기껏해야 100수 정도였다. 딥블루가 서던 선거는 실용성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어떤 관념의 승리이기도 했다. 그전까지는 AI 연구자들은 선수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인간이 지능을 가리는 행동을 가까이서 관찰해서 인간을 닮은 기기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딥블루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 딥블루 개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체스 선수인들을 본뜨려 하지 않았다. 체스 선수들이 사용하는 추론 방식, 특정 전략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해서 선수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였던 이 개발자들은 인간이 수행한다면 지능이 있어야 하는 과제를 골라 이 일을 완전히 다르게 수행할 기계를 만들었다. 바로 이 방식이 인공지능의 겨울을 끝냈다. 그래서 나는 이 변화를 실용주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딥블루가 승리를 거둔 뒤로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실용주의 정신 아래 새로운 세대의 기계가 만들어졌다. 이미지대 프로젝트 이미지넷 대회 우승 시스템의 오류율이 점차 올라가면서 떨어졌다. 2010년대보다 확 떨어졌네요. 98%의 정확도. 딥블루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계의 대다수는 최근에 형성된 데이터 저장 능력과 처리 능력에
의존한다. 이렇게 2003년 생성했던 정보량과 맞먹는다. 9세기 수학자 무함마드 알카리 점화에 이루 나오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여러 단계에 거친 명령어 집합을 뜻할 뿐이다. 최근에 이런 시스템들이 뒷불보다 훨씬 정교해졌다. 바둑을 두드러 개발된 시스템 알파고 예를 들어보자. 알파고는 2016년에 최고 바둑 선수 이세돌과 5번 겨뤄서 4번을 이겼다. 이렇게 2016년에 한층 더 정교해진 프로그램 알파고 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스템 정말로 놀라웠다. 다른 시스템들도 혼란스러운 거 무척 비슷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비슷한 기술을 하게 되어졌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에 변하는 인간에서 기계로 1990년대 초반에 연구자들이 어쩌다 문득 뜯어지기 실용적인 노선을 발견했다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기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의 적금을 뺏기가는 내가 실용적인 선수 주의라고 부르는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선수지가 한창이던 61년에 앨런 뉴웰과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의 수행하는 과정을 기계로 완수하려는 시도와 인간이 그 과정을 완수하고자 실제로 이용하는 절차를 모방하려는 시도 사이에 연구자들이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있다. 자, 이렇게 왜 그랬을까? 알다시피 초기에는 인간을 그대로 본떠는 너무 유능한 기계를 것이었지만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그러니 그저 인간을 흉내내는 기계를 설계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겠는가? 하지만 이들이 선수주의 가운데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많은 연구자가 그저 유능한 기계를 만드는 연구보다도 지능 그 자체를 이해하는 연구에 훨씬 더 흥미를 느꼈다. 이들의 저술을 보면은 등등등등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상가를 신나게 언급하며 이들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은 글이 넘쳐난다. 이하 연구자들은 이 사상가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이런 것은 기계와 관련한 물음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한 물음이었다. 마음이란 뭘까? 의식은 뭘까? 생각은 뭘까? 이해는 뭘까? 이 분야의 여러 선구자에게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기술 진보가 빨라지면서 인공지능이 기계의 성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많은 연구자가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는 쪽보다도 작동 성능이 뛰어난 기기를 만드는 쪽에 더 흥미를 느낀다. 알파고를 개발하는 영국 AI 회사 딥마인드 예를 들어보자. 2014년 6억 달러의 구글에 팔린 이 회사는 이제 1인당 평균 하나 4.3 엄청난 연봉을 내세워서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드는 선대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 딥마인드는 지능을 사원으로 내건다. 지능파. 얼핏 들으면 이 회사가 인간의 내려놓은 스케일을 파악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듯 하지만 딥마인드가 실제로 이런 성과를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꽤 다른 데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지능이 있고 들은 놀라울 수도 있지만 인간처럼 생각하나 추론하지는 못한다. 아버지는 알렉사, 에프레이, 시리, 코타나, AI 비서를 생각해보라. 이 기계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계들의 사람들이 하듯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인상 깊던 인간과 비슷하든 또 비슷한 지능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 기계들의 내부 작동 방식은 사람의 정신과 다르다. 스스로 의식할 줄 모르므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추론할 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비슷하게 사용한다. 언어를 지적 설계가 아닌 자연 선택은 현재 인공지능에서 일어나는 실용적인 혁명은 지난 150년 전에 일어난 지적 혁명을 여러모로 닮았다. 이런 신앙심 깊은 학자와 AI 선사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여자 가정의 신학자와 AI 과학자 모두 비번 능력은 오로지 인간의 지능을 넓은 것에서만 생겨날 수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학자들이 들릴 때는 잘 다한다. 인간도 인간의 능력 우리보다 뛰어난 지능을 어떤 존재가 애써 자신의 형성을 본떠 빚어낸 하향식으로 차용도 되지 않았다. 그러기는 그는 정반대라는 사실에 1859년 다윈이 증명했다. 우리를 창조한 힘은 상형식으로 작용한 무의식적인 설계 과정이었다. 다윈은 이를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라고 불렀다. 이 세 가지만 받아들인다면 이 표현은 진화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 첫째, 생명체는 조금씩 변이를 일으킨다. 둘째, 이런 변이 가운데 들어 생기는 유리한 것이 있다. 셋째, 이런 변이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 자연선택과 지적 설계는 정반대인 발생이다. 손꼽히는 다윈 전문가인 리처드 도킨슨은 진정한 세계는 앞을 내다볼 줄 안다고 적었다. 페일리가 말한 세계는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들어볼 줄 알았다.
인공지능에서 일어난 실용주의 혁명은 인간이 만든 기계의 능력이 어디서 비롯한지를 자연선택처럼 뒤집어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오늘날 성능이 가장 뛰어난 시스템은 지능이 뛰어난 인간이 하향식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다. 사실 다윈이 100년 전 발견한 대로 인간의 지능을 전혀 담지 않은 앞으로 보지 못하는 의식 없는 상향식 과정에서 비범한 능력이 서서히 생겨날 수 있다.